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최고운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이고요. 제가 그 수능에 출제될 탑 10 중에 9위에 선정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서도 수능에 출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문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강의랑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능하고 수능 특강하고 연계되는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최고운전을 설명하면서 영웅이지만 좀 군담 소설 같은 그러한 싸우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머리로서 싸우는 영웅이라서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정말 반가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고요. 여러분 이 소설 읽으면 뭔가 든든한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제는 이제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최치원의 이 비범한 능력이 제시됐고요. 또 최치원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출제된 부분은 다소 이제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최치원과 결혼한 여인이 나오는데 나운영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최근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 고1, 2, 3 전부를 통틀어서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당연히 통일신라 시대이고요. 신라와 중국을 넘나드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소설이고요. 설화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그래서 전기소설이고 적강소설입니다. 이 설화적인 모티브가 많이 담겨 있어요. 설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기성, 그 다음에 영웅적인 내용, 도교적인 성격, 민족주의적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이 최고운전에 나오는 이 최고운은 비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굉장히 비범한 인물로서 최치원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굉장히 치밀하고요. 기지와 당당함을 보이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요. 그래서 자신이 지닌 이러한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걸 10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라든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당대, 여기서 당자가 빠졌는데요. 당 시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게 투영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구현이 돼서 독자들의 원하는 인간상을 지금 반영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물 간의 대화 위주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설상 특징으로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신라왕이 나업에게 석함 속에 물건 아래에 실을 지어 올리라는 명을 내린 다음에 어때요? 나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근심상을 알게 됐죠. 그래서 파경로는 그걸 알고서 소조를 찾아가서 자신이 소조의 근심을 없애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이 대화로서 사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 제시라고 있죠. 여러분 간접 제시, 그렇죠? 이런 거를 장면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전개되는 것 또는 극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설상 특징의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행적 구성 방식이고요. 시간이 이제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설화화된 역사적 인물 최치원이 작가의 탁월한 상상력에 의해서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임금보다는 이제 오히려 신하가, 또 관리보다는 백성이, 주인보다는 종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그 아들, 딸이,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러한 식의 그 우월한 존재로 지금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선비보다는 어때요? 신라의 선비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 그려져 있어서 흥미로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이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소설에서 영웅소설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의 그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군담 소설이 전쟁을 소재로 해서 어때요? 민족의 영웅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거에 비해서, 그쵸? 뭐 임경업전이라든가 박시전이라든가, 그쵸? 예.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탁월한 재능을, 그죠? 이 재능이라는 거 바로 요 점 때문에 제가 이제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영어 소설이 출제되기는 그런 그 추세인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영웅화됐다. 이런 작품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잡아낸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능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중해라는 거는 대내외 가시화기에서 이 최고원 같은 최천이에요. 문사, 문인이죠. 민족의 영웅으로 형상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제가 이제 탑10 출제될 확률이 높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로 고전소설 중에 9위로 뽑았던 겁니다. 자, 본문을 이제 보시면요. 이제 내용으로 갑니다.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어요. 실제 이름은,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나운영입니다. 나운영. 나업은 아버지고요. 재예라는 건요, 이제 재능과 기예, 기술과 뭐 예능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대에 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인물의 어떤 출중함, 또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의 면모, 제자 가인형 인물이죠.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경노라는 최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물이에요. 이 말을 듣고 헌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나운영이가 당대에 빼어났다, 이거. 그렇죠? 그리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이제 속여서 승상집에, 이 승상은 나업이죠. 나업입니다. 그래서 가서 거울을 고치시오라고 장사치로서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한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파경노라는 인물이 또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주도 면밀하다, 용이 주도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소조가 나옵니다. 소조는 이제 나승상의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은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이가 소조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렇죠? 그런 실마리를 지금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조는 유모 뒤를 따라서 또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서 문틈으로 몰래 살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죠. 당시에 물론 조선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소극적이고 조심성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장사가, 장사꾼으로 변했다고 했으니까 파경노가 되겠죠. 아이입니다. 아이, 장사, 파경노 다 같은 인물이에요. 소조의 얼굴을 언뜻 보고, 그렇죠? 이제 몰래 보는 그 여인을 본 거죠. 그래서 반했습니다. 그렇죠? 반했어요. 그래서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이제 긴장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물의 어떤 대범함, 또 기지와 재치, 또 지혜와 슬기로운 인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개인적인 어떤 사랑,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과의 인연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걸 볼 때 인물의 어떤 성격이 간접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모가 놀랐죠. 그렇죠. 화냈죠. 때립니다. 이제 폭력까지 쓰면서 장사가 울며 말했습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값을 갚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라는 말이요. 이 노비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해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노비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평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노비로 삼는다, 돈으로 갚는 것도 아니라 노비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봐서 일부러 깨트렸죠. 노비를 삼아달라고 하죠. 전부 이건 뭡니까? 인물의 의도적인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 거울이 이미 깨졌다는 얘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쏘아놓은 화살이요 엎지른 물이다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또 깨어진 그런 맞추기, 뭐 이런 속담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맞는 말이고요. 또 승상 나업의 집에 노비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그러한 장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모가 이제 승상에게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상은 그의 이름을, 이제 파경노죠. 거울을 깨트린 노비라는 뜻으로, 자, 여기서 이제 파경노의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 장사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을 깨트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다. 깨트릴 파, 그렇죠? 거울 경자, 노비 노자에서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게 된 내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먹이는 일을 시켰다. 이제 마부의 일을 시켰다는 거죠. 마부. 그렇죠? 그래서 파경노라는 이름이 지어진 연유가 나온 거고요.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또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 거울을 깨트려 가지고요. 자, 말들은 또 저절로 살쪄서 여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 이런 걸 볼 때 어떤 그 인물의 비범함이라든가 전기적인 어떤 성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하루는 이제 천상의 선관. 자, 선관이 뭐냐면요. 이 신선들이 사는 그 선경에서 별살이를 하는 신선들입니다. 그러니까 도교 사상이 나온 겁니다. 도교 사상이. 그래서 구름처럼 몰려와서 말먹일 꼴. 이 꼴이란 건 풀이에요. 풀.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이제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고요. 도교적인 성격이 나왔다라는 부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그렇죠. 신경 거의 안 쓰고도 말들이 저절로 잘 자라니까요.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있는 곳에 와서 그를 향해 또 머리를 숙이네요. 자, 이런 걸로 볼 때 이 소설이 어떻습니까? 전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기성 또는 비현실성. 그렇죠? 이러한 장면들. 뭐 보는 사람마다 어때요? 기이하게 여긴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특이한 거죠. 그렇죠?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기이한 상황을 듣고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남편에게.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용모도 기이하고 탐복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라고 승상 부인이 예사롭지 않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도 남자보다는 여인이, 그렇죠? 이러한 점에 더 우월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상 부인은 파경노가 돌보는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파경노의 비범성을 미리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죠? 남편보다 오히려 부인이 먼저 알아차리는 이러한 인물의 우월함을 우리가 또 이 소설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일을 또 맡겼죠.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또 무성하고 시들지도 않고 봉황까지 날아드네요. 이게 상서로운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이 최치원이 굉장히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제시한 거고요.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 인물의 대범하고 비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조가 나온영 딸이에요. 동산의 꽃을 보고 싶어나 이제 파경노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이제 성격이 직접 나왔죠. 부끄럽다라는 거 오지 못한다는 말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소조가 보고 싶었지만 이 파경노로 인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이에 파경노는 이제 승상을 뵙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이 노모를 뵙지 못했으니 이 노모를 뵙고 올 말미 휴가를 달라고 이제 간청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파경노가 이제 노모를 핑계 삼은 거죠. 그러면서 최치원이 원하는 바는 이 소조와의 만남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치와 기지를, 그렇죠?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런 데서 재치 있고 슬기 있고 지혜로운 이 주인공의 인물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승상은 이제 5일을 휴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소조는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조가 어때요? 동산에 온 거죠, 이제. 그래서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 이제 어떻습니까? 시가 우리 소설에 나오면 어떤 효과를 주죠, 우리 만복사 저폭이라든가 이생규장전에 보시면 이제 배웠을 텐데요. 어떤 그 인물의 어떤 정서, 그렇죠? 심리 이걸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효과적이죠, 인물의 심리를,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사건의 어떤 그 흐름 또는 사건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특징까지 정리해 주시고 또 소설에 운문이 삽입됐다는 건 어떤 효과가 또 있습니까? 굉장히 지루한, 그죠? 어떻게 보면 지루한 틀을 깨고 뭔가 좀 참신하면서, 그죠? 새로운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모습, 그죠? 운문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러한 특징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지만 등장을 했잖아요.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숨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걸 봐서 우리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탁월한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뭐든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고 이제 화답을 합니다. 이제 화답이라는 것은
응답하는 겁니다. 그 시에 대한 답가죠, 답가. 그래서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구체적인 장소에서 시로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파경노라는 인물이 그 나훈영이라는 딸과 서로 교감하고 지금 소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로서 서로 인물 간에 교감하는 그 역할을 했다.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조가 이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야, 계속 부끄럽다는 말을 나와서 이 소조의 성격이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중략 부분 가보시면요, 줄거리에 중국 황제가 나오는데요. 이 신라 왕에게 이제 석함을 보냅니다. 돌로 된 그러한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자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실을 지어 올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죠.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왕이 무능력한 거죠. 오히려 신하에게 지금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왕보다는 신하, 그렇죠? 이런 점에 더 우월한 면모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과업을 줍니다. 과업이라는 것은 임무입니다, 임무. 그래서 중국 황제는 이제 함 속에 사실 물건을 넣어서 신라에 보내요. 마치지 못하면 공격할 거라고 이제 협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나업은 어떻습니까? 집으로 귀가한 다음에 석함을 안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슬픔을 유발하는 것이 이제 석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석함 속의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굉장히 통곡할 만한 어떤 슬픔을 유발하는 그런 매개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 주어서 뭐냐면 제법 기쁨을 띠며, 오히려 이제 이 파경노가 이제 얼굴에 기쁨을 띱니다. 이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조가 슬피 울다가 딸이 이제 우네요. 딸까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거울 속에 그림자를 본 겁니다. 벽에 걸린 이제 거울은 이제 파경노가 소조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파경노가 소조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에요.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꽃을 든 남자네요. 소조가 이상히 여겨 묻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며 부끄러운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거죠.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고 하여 그대를 이에 가져왔소 라고 합니다. 시들기 전에 받아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파경노가 들고 있던 이 꽃은 소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조가 한숨을 이제 크게 쉽니다. 그래서 파경노가 이제 위로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이 시가 파경노에게는 이제 소조의 슬픔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과 또 그 여자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이자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꽃을 받으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죠? 독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최치원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소조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 안으로 들어갔다. 부끄럽다는 말이 3번 나오네요. 얼마 뒤 소조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겼다. 괴이라는 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다. 신령한 사람의 기운이 있어서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역시 아버지보다는 딸이 더 우월한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 보는 안목이 있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능력이 그죠, 나름대로의. 승상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어림 없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호통을 치고 있죠. 소조가 말했습니다. 뱁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샘에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뱁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노둔이란 건요, 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얘기입니다.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인은 이제 파경노를 이제 대하면서 이러한 느낌으로 그 인물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하기 전략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또 알렸습니다. 그래서 파경노의 말을 근거로 또 관용적인 표현을 근거로 아버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딸의 면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하건대 파경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청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감성 물건에 대한 이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가 되는 거죠. 기대할 수밖에 없죠. 파경노가 또 말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는 거죠. 구슬린다. 구슬린다는 것은요, 꿰다 또는 부추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서 시를 짓는다면 상을 후하게 줄 거고 마땅히 너의 뜻을 또 이루어주겠다 뭐 이런 소원도 들어주고 후한 상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파경노가 근데 거절해버리네 단번에. 그러니까 이제 승상의 제안에 이제 거짓으로 이제 못하는 체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이것도 시집기를 거절하는 이유도 역시 파경노가 진심으로 시를 짓고자 하는 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절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의 어떤 수단입니다. 인물의 나름대로의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거죠. 기지와 재치, 그쵸? 슬기로움, 꽤, 그쵸? 우리 그 토끼전에 보면 토끼의 어떤 기지 발휘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면처럼 기지와 꽤, 그쵸? 재치와 슬기를 발휘하는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후한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거절을 해보는 장면이에요.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송상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승상은 하는 일이 없네요. 그냥 거의, 그쵸? 거의 딸이나 부인의 말에 의해서 동조하는 그런 수동적인 인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이 소설에서 작가는 역시 그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아랫사람, 또 남자보다는 여자, 이런 거죠. 중국보다는 신라 사람, 이런 점에서 특이하게 특징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늘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명을 따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 일화를 또 들려주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은 무식했지만 했다는 거죠.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하다. 우리 문학이 넉넉하다는 근거는 우리 시를 주고받을 때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 나훈영이가. 그래서 거짓으로 못하는 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이 딸의 통찰력과 사람 보는 안목, 또 딸의 주도적인 역할, 이런 걸로 볼 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를 겁박하시는, 협박하라는 얘기죠.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느냐. 당연히 복종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승상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딸의 말에 결국 동조하고 실천하는 그런 승상은 결국 뭡니까? 수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출제된 모든 지문이고요. 최고운전의 갈등 구도까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갈등을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최충과 최치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합니다. 이제 친자 의혹에 따른 부자 간의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게 최충과 최치원입니다. 아셨죠? 나승상과 최치원. 자, 우리 출제된 부분이죠. 나훈영과의 혼인에 따라서 주종 간의 갈등, 주인과 종과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의 학자들과 최치원이거든요. 이제 학식의 우열을 따지는 문사 간의 갈등, 그렇죠? 문인들의 갈등이 나올 거고요. 또 황제와 최치원의 갈등이 있는데요. 힘의 우열에 따른 대국과 소국 간의 갈등이죠. 대국과 소국, 그렇죠? 신라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죠. 자, 이러한 네 가지 큰 갈등 구도를 익히시면 훨씬 더 이 작품을 구별하고 공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능 시험에 고전설이 최고운전이 출제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내년 공부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응원의 답글까지 주신다면 힘내서 더 열심히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